자, 릿게로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이 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적 정체성에서 책임감, 신뢰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결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연구가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자의 얘기를 가장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책에서 교수님, 이 릿게르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타자성과 관련해서 읽어봐야 될 챕터가 어디예요? 그럼 7번째 챕터입니다. 자기와 윤리적 목표. 여기서는 이제 소위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구분하죠. 윤리라는 건 뭐예요? 230페이지. 완성된 삶의 목표에 대해서, 그건 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규범들 속에서 목표의 부각을 위해서는 도덕이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건 윤리적인 삶은 아리스토텔레적인 걸 얘기하고, 도덕이라는 건 약간 칸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적인 관점에서 좋은 삶,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235쪽에서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강조해요.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이제 옛날 얘기가 됐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할 때도 이 프로네시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거죠.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하다가 난 일로 갈게. 난 이거 선택할게. 이런 게 프로네시스거든요. 그거는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칸트적인 철학하고 관련이 비교가 되는 거죠. 이 프로네시스를 통해서 윤리적인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뭐 의사, 건축가, 화가, 체스 경기,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화가 되는 건 어떤 규칙이나 이렇게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네시스적인 이 성과고, 그게 윤리적인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240쪽에 보면 에르곤이 뭐냐면, 의사라는 건 사람을 고치고 건축가는 집을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적인 그 직업적인 기능, 과업,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직업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네시스 못지않게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생활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도 중요해요. 윤리적인 삶에게 나의 의지로 좋은 삶을 살래. 그 인간의 의지적인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르트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삶을 살겠어. 그 의지로 좋은 삶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업을 얘기했던, 에르곤을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야기적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직업의 규칙, 이런 얘기, 이런 에르곤, 그 다음에 프로니모스, 이런 말들, 제가 이걸 잘 안 좋아하는 게, 저도 그리스 말을 몰라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도 프로네시스, 에르곤, 그 다음에 에르곤하고 비슷한 걸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프로네시스는 실천적인 거, 에르곤은 직업적인 과업, 그 직업적인 과업을 야기하는 어떤 특수성, 그게 프로네시스, 프로니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윤리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윤리적인 삶, 좋은 삶이 찾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삶, 윤리적인 삶이 뭐냐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의지로 난 이렇게 살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이 릿게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타자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죠.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얘기를 꺼내요. 그 니코마스 유약 7,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릿게르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타자는 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한 인간은, 여기 보면 24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릿게르가 인용하는 건데, 행복한 인간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타자성은 뭐예요? 호혜성, 동등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소위 필라우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프렌드십, 그리스 말로 필라우라는 건데, 이 리케르가 보기에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을 얘기할 때 친구를 사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아부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줘서, 그것만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을 자꾸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퍼줘야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꾸 양보만 해야 된다. 그것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 좋은 친구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뭔가 서로 이렇게 동등함을 통해서, 호혜성이라고 그러죠. 호혜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이 타자의 아주 전형으로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용한가 유쾌한가, 이거는 도구적인 거죠. 친구를 바라보는. 그렇다고 그거 말고 그럼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퍼줄게, 내가 다 참을게, 이런 희생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용하고 유쾌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건 이기주의적인 관점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게, 이건 너무 이타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호혜성, 더불어 살기, 필라우,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레비나스를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호혜성이 아니고 무조건 타자에게 의기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리케르가 보기에는 레비나스의 철학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254페이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레비나스의 모든 철학은 상호 주체적인 관계에서 타자의 주도권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을 말하자면 이러한 주도권은 아무런 관계도 확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자는 분리의 조건에 의해 정의된 나에 대해 절대적인 외불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자는 모든 관계로부터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비관계는 외불성 자체를 정의한다. 아유, 딱 이거네. 그러니까 아니, 친구의 어떤 호혜성을 갖고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좋은 점도 있고 뭐 내가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내가 남한테 다 희생하고 배려한다?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255페이지. 이러한 비관계 때문에 타자가 얼굴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의 시각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목소들의 청각으로부터 벗어난다. 사실 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현상이 아니고 도료는 현현이다. 그렇다면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이 얼굴이 정의의 스승, 다시 말해 가르침을 주고 그것도 윤리적 방식으로만 가르치는 스승의 얼굴이라고 말하면서, 존재와 달리, 이제 레비나스의 책이죠.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또 총체성과 무한, 이것도 레비나스의 중기 서적이죠. 우리 훌륭한 분석들이 진주 요소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기서 이 스승은 살인을 금지하고 정의를 명령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리케르가 레비나스의 책을 인용하면서 레비나스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레비나스가 타자라고 하는 걸 무슨 목소리다, 뭐 얼굴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모습이고 정의를 가장한 일종의 명령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프렌드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의적인 프렌드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타자의 명령. 근데 적어도 리케르가 보기에 타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 타자가 아니고, 우리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 우리 서로 양보해,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줄게, 뭐 이런 어떤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5페이지, 그 아까 읽었던 거 조금 더 밑으로 보면, 사실 문자 그대로 파악하면 벌충되지 않는 불균형은 주고받는 교환을 파괴할 것이고, 얼굴을 통한 가르침을 벨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환에서 주는 능력이 타자의 주도권 자체에 의해 해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가르침은 주고받는 교환의 변증법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능력이 타자의 명령을 듣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존재로부터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선함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떤 능력일 수 있겠는가.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너 뭐 나는 얼굴이고 나는 신의 목소리니까 넌 내 말을 다 따라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타자의 관계라는 게 너무 일방적이고 불균형 관계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환의 변증법, 뭐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 자신을 싫어, 그냥 아주 정말 타고난 선한,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뭔가 넌 이렇게 하고 명령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케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하이데거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끌어오는 게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거, 그게 하이데거의 용어고, 배려, 참작,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가져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호혜성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감, 뒤에 얘기하는 배려, 진정한 공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공감 258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타자의 고통이 타자로부터 비롯된 도덕적 명령만큼 자기 안에서 열어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타인을 향한 감정이다. 내가 보기에 배려라는 용어의 선택을 정당화시켰던 것은 배려의 윤리적인 목표와 감정들의 정서적 본능 사이 이와 같은 내밀한 결합이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막 레비나스처럼 너 이거 해! 그러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